17호 태풍 타파가 제주도를 지나 여수 쪽으로 올라오기 직전입니다. 부산 앞바다를 지나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외벽이 떨어지고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 말고도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난 20일 조 장관 일가가 자택에 모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새벽 동대문 제1평화시장에서 발생한 불이 1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옷더미를 태우면서 상가 주변은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는데 당분간 영업이 어려워진 상인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을 규탄하면서 삭발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났습니다.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와 답보 상태인 한국당 지지율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7은 북상하고 있는 태풍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제주도를 지나 전남 여수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밤 10시쯤에는 부산 앞바다에 가까워지고 내일 새벽에는 독도 해상 쪽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결국 오늘 밤이 최대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풍과 폭우가 동반되고 그 영향 반경도 350km에 달해 남부 지역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태풍 영향권에 든 지역에 저희 취재진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태풍이 가장 근접해 있는 전남 여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비바람이 거세군요. 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굵은 장대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는데 얼굴을 때리는 빗방울이 매우 따가울 정도로 바람이 거셉니다. 현재 태풍 타파는 중형급 크기를 유지한 채 여수 남쪽 해상에서 시속 126km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현재 태풍 타파는 최대 순간 풍속이 여수 간여암 초속 41.7m, 광주 무등산 36m 등을 기록했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강풍에 전남 신안 천사대교도 통행이 한때 제한됐습니다. 전남 남해안 50여 개 항로도 여객선 운항이 모두 중단됐고 국립공원 탐방로도 폐쇄된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전남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 태풍이 가장 가까이 있는 오늘 저녁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강수량은 광양 백운산 230mm, 신안 장산도 200mm, 보성 164mm 등입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지리산에도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최대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TV조선 오승열입니다. 자, 계속해서 태풍 타파의 영향을 받는 두 곳을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약 3시간 후에 태풍이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보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입니다. 점점 강해지는 비바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이번엔 저희 취재진이 경남 창원 속천항에 있습니다. 자, 이성진 기자, 화면으로도 태풍의 위력이 느껴질 정도인데 바람도 비도 몰아치고 있네요. 태풍이 접근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굵고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는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최고 250mm 비가 내렸습니다. 강풍도 몰아쳤습니다. 부산 해운대 고층 빌딩 사이에서는 초속 50m가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초속 50m는 시속 200km로 철탑이 휠 정도로 강합니다. 주민들은 바닷물이 넘칠까 걱정하며 차수벽을 설치했습니다. 또 바람이 상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셌습니다. 김해공항과 울산공항 항공편은 모두 결항됐습니다. 부산항도 이틀째 모든 선박의 입출항과 화물 하역이 금지됐습니다. 울산에서는 오후 1시 15분쯤 표류하던 자신의 배에 오르던 선장 66살 A씨가 갑자기 쓰러져 해경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태풍이 접근하는 시간은 오늘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기상청은 초속 30m가 넘는 강풍과 함께 내일 새벽까지
최고 2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일부 지역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50mm, 최고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우려됩니다. 주민들은 외출을 삼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 속천항에서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태풍의 위력이 상당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태풍이 지나간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제주에는 7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항공기 결항이 잇따르면서 관광객들의 발도 묶였는데요. 이심철 기자에게 한번 자세히 들어보죠. 제주는 아직도 바람이 꽤 부네요. 네, 태풍의 중심은 이곳 제주를 지났습니다. 하지만 태풍 반경에 들어있어 바람은 여전히 세게 불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성산 일주봉 앞바다 역시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제주에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한라산 어린목에 700mm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비보다 바람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서귀포 지기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m를 넘기도 했습니다. 서귀포시에만 간판 날림, 공사장 가림막 무너짐 등 신고만 40건이 접수됐고 제주소방본부엔 100건이 넘는 안전조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을 맞아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이틀 동안 항공기 500편 가깝게 결항됐습니다. 어제 오후 33편을 시작으로 오늘 오후 6시까지 예정된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6시 이후 항공편은 부산과 대구 등 태풍 영향권에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연 운항됩니다. 6시 5분 출발 예정인 비행편이 7시 45분 출발로 1시간 40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지연 출발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 결항 예정이어서 관광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성산 일주봉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보신 것처럼 태풍 타파는 중형급의 세력을 지녔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이 때문에 체육관 통유리가 파손되고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는 등 곳곳에 피해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태풍 앞에 형성된 비구름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제는 태풍 자체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날까 걱정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이 강풍에 뜯겨져 나갔습니다. 부서진 건물 잔해물들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이발소 간판도 위태롭게 매달려 흔들립니다. 체육관 건물 윗부분이 텅 비었습니다. 강한 바람을 맞고 통유리 전체가 부서졌습니다. 통유리가 깨지자 안에서 운동을 하던 동호회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4살 A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바람 부는 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에 사셨던 뒤로 돌아오는 바람. 빨간 벽돌이 땅에 흩어졌습니다. 오늘 낮 10시 50분쯤 전남 목포의 한 교회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55살 B씨가 벽돌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차량 5대가 파손했습니다. 제주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몇 가락처럼 휜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한 바람에 공사장 안전 펜스도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천장 비가림막도 통째로 사라졌고 시장 상인들은 황급히 태풍 대비에 나서야 했습니다. 이 바람 치는 거 봅속에 지금, 야? 완전히 바람 이추루가 안 센 줄 알았는데 완전 바람 완전 지난 태풍보다 더 세요. 전국에서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하루 8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장관 측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허리 통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젯밤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정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외부와 접촉을 일절하지 않고 있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정 교수는 조 장관 임명 이후 서울의 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에 입원했다 최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는 재직 중인 동양대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휴직을 신청했는데 휴직 기간과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가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병원 측은 구체적 확인을 거부했고 현재 정신질환이나 비정신. 정 교수 변호인 측은 병원 입원 여부와 입원 사유 등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밤 정 교수의 모습이 처음으로 한 인터넷 매체에 포착됐습니다. 조 장관이 의정부지검을 찾아 평검사들과 검사와의 대화를 한 날입니다. 앞서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 등을 분석하며 정 교수 소환 시기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정 교수는 14명에 이르는 변호인단을 꾸리고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이번엔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한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은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했고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윤수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 기자, 정 교수가 오늘 소환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환이 이루어졌습니까? 휴일인 오늘도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의혹에 대한 막바지 증거 분석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가 소환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한때 이곳 취재진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지만 일단 오늘 정경심 교수 소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일 정 교수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긴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사모펀드 관련 자금을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와 함께 빼돌린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와 정 교수가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 교수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코링크 PE 설립은 물론 투자처 경영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은 물론 공개 여부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장관 부인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만한 대우는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웅동학원 자료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어제 경남 창원 웅동중학교와 관련자 1명의 집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위장소송 의혹을 풀기 위해서인데 검찰은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막바지 증거 분석 작업 중입니다. 조국 장관 동생인 조모 씨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하며 위장소송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검찰은 동생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 개발이 받지 못했다는 공사대금 16억 원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동생 조 씨가 웅동학원 관련 공사 외에 다른 수주 실적이 없다는 점 등을 포착해 사실상 유령회사였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과 차병원이 운영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자료 분석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면 그 다음은 조국 장관 차례가 됩니다. 법조팀 서주민 기자와 함께 조 장관 수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네.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가 검찰이 적용하려는 혐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네. 현재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조 장관 현재 피의자 맞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의 유력한 혐의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일단 그 증거 위조 교사입니다. 말 그대로 증거를 위조하도록 누군가에게 시켰다 이런 의혹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펀드 투자 운용 보고서가 급조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는 이미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검찰은 이 보고서 초안을 지난달 중순 조 장관이 펀드 운용사 코링크 임원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부인 정경심 교수의 요청으로 투자처를 알지 못했다는 이른바 블라인드 조항이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볼 때 조 장관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금융사 직원이 자택을 직접 방문해서 컴퓨터 하드를 교체했다. 이때 네. 조 장관이 집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인 정경심 교수의 그 자산 관리인으로 알려졌죠. 김모 씨의 진술에서부터 시작된 의혹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런 진술뿐 아니라 김 씨와 조 장관이 집에 함께 머물렀다는 걸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죠. CCTV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함께 머물렀다는 것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된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검찰이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상식적 판단입니다. CCTV 시간상으로 조 장관이 자산관리인과 함께 집에 머문 시간은 뭐 10분, 20분 이 정도가 아니라 1시간 가까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곳이 아닌 조 장관 방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했고 또 일을 마치고 난 뒤에는 조 장관이 부인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방에서 그리고 꽤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컴퓨터를 만졌는데 과연 조 장관이 이걸 모를 수 있겠느냐라는 게 검찰이 말하는 이른바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증거인멸 그리고 공문서 위조와 관련된 의혹 이런 혐의들도 지금 받고 있는데 결국 핵심이 사모펀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른바 가족 펀드의 투자 내용을 조 장관 본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2차 배터리 업체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던 조 장관의 오촌 조카 통화 녹취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직무 관련성은 이미 사건 관계자들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정 교수가 코링크의 설립 자금을 대고 또 투자처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부부 관계인 그 조 장관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몰랐다라는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검찰도 서 기자도 다음 주부터 좀 바빠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국 지키기에 동참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민을 대변한다는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이제는 눈치노트가 됐다 이런 지적에도 정의당은 아무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데스노트는 국민의 눈높이로 장관 자격을 평가해온 정의당의 원칙에 대한 국민적 기대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이번 정의당 결정이 그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처받은 청년들과 또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 한 사람의 자격 평가를 넘어 개혁과 반개혁 대결 가운데 최종적으로 개혁 전선을 선택했다면서 검찰 수사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심 대표가 사과 표명으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한 여론조사 결과 정의당의 지지율은 5.2%로 조 장관 임명 전 7% 가까이에서 계속 내림세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심 대표는 사과하면서도 눈치를 본다며 조국 장관 임명 전에도 줄기차게 눈치만 보다가 데스노트를 눈치노트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하 의원은 심 대표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조국 장관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조 장관 해임 건의안에 정의당도 찬성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삭발투쟁을 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저희 뉴스7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복주를 막기 위해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수 통합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부산 잘 다녀오셨어요? 부산 잘 다녀왔습니다. 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어디 저쪽 가서 좀 대화를 나누실까요? 그럴까요? 현장에서 느끼신 민심은 어떠셨어요? 국민들의 반응은 정말 힘들다, 못 살겠다. 예. 뭐 그런 음성들이에요. 그 정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앉아서 말씀 나누실까요? 예. 그리고 이제 머리를 깎고 투쟁을 하시는 결단을 내리신 배경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국민들의 뜻에 반한 인사를 한 거 아닙니까? 정말 독주를 하겠다, 폭주를 하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통의 방법으로의 투쟁으로서는 안 되겠다. 국민들에게도 우리 결의도 전해드리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삭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삭발을 통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실제로 본인이 느끼시기엔 어떻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할 뿐입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검찰 수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황 대표께서는 지금의 검찰 수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는 지금 이제 할 단계가 아닙니다. 조국 장관이 벌써 구속되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 기억하는데요. 이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범죄에 해당하는 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된다. 문재인 정부가 싫지만 한국당이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여론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당대표 취임하신 지가 벌써 이제 7개월 가까이 됐는데 대표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7개월이면은 아주 오래된 거죠. 그 당에 실망을 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 당으로 올 수는 없죠. 아마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대해 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보시게 되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보수 통합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 안팎에서 그럼 황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거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의 아래는 소아들이 다 모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틀에서 얼마든지 시민사회단체와의 통합도 가능하고 또 정당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통합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깨 수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신데 총선에서 좀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우국 충정, 나라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엄청나게 크신 분입니다. 사사로운 판단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민주 세력의 분열을 생각하시지 않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4월 총선에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자면 문재인 정권으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권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녁 토크도 괜찮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동대문 제1평화시장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잔불이 남아있는 바람에 16시간 만에야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의류들을 태운 연기가 일대에 퍼지면서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켜보는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오늘 새벽 12시 40분쯤 동대문 제1평화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제1평화시장 3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연소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여성 2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고 4층에서 타일 시공을 하던 작업자 2명이 대피했습니다. 불길은 1시간여 만인 새벽 1시 40분쯤 잡히는 듯 했지만 새벽 6시쯤 다시 잔불이 옮겨붙으면서 소방당국은 16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이 난 상가 건물 3층은 창문이 없고 밀폐 공간이 많아 잔불을 진화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주말을 맞아 동대문으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발길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탄내 나는 것 같지 않아 해가지고 놀러 왔는데 아직도 불이 꺼진지 안 꺼진지도 모르겠고. 스프링클러가 7층 건물 중 4층 이상에만 설치돼 있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불길이 시작된 3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 동대문 상가에는 800개가 넘는 점포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이 화염이 옷가지들을 태우면서 겨울철 대목을 앞둔 상인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하철 세 정거장이 떨어진 곳에서까지 연기 기둥이 보일 정도입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450m가량 떨어진 이곳까지 매캐한 연기가 가득합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끼고 코와 입을 틀어막은 채 거리를 지나갑니다. 오전 6시 30분쯤부터 시작된 교통통제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목을 앞두고 옷가지를 쟁여뒀던 상인들은 하루 종일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겨울 장사들이 제일 중요한 시즌이에요. 여름 내내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준비를 해서 이제 시즌을 준비하는 지금 시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망했죠. 이거는 지금 제 생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 생계가. 이거는 거짓말이고 지금 쫄딱 망한 것 같아요. 밤사이 완진이 된 줄 알고 돌아갔다가 아침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안심을 하고 이제 갔는데 갑자기 또 아침에 이렇게 불이 활활 탄다고 하니까 놀란 마음에 이제 또 뛰쳐나온 거죠. 우리 매장이니까 삶의 터전이잖아요, 솔직히.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의류상가에 800여 개 점포가 밀집해 있어 시장 상인들의 재산 피해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NLL 인근의 섬 함박도에 북한이 군사시설을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텐데요. 국방부가 북한 관할이라고 한 이 섬에 대해 과거 정부에선 우리 영토로 관리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2010년엔 군이 함박도를 군사 통제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산림청이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5월 작성한 도서지역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함박도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있다며 국유재산 보전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무인도서 관리 주체인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0년 함박도를 실태조사한 보고서에서 함박도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절대 보전지역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함박도를 영해 설정과 관련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무인도서로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2년 뒤 함박도를 절대 보전 지역으로 고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이미 지난 2010년 함박도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당시 연구진이 현장 조사를 위해 함박도 상륙을 요청하는 공문을 해병대 이사단에 보냈지만 군사 통제 지역이라 출입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당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함박도가 포함된 경위를 몰랐다고 한 국방부는 최근 행정상 착오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번 소식은 우리 정부가 안보 문제에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식입니다. 군이 레이더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풍력 산업 발전을 반대했는데 감사원은 군사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재훈 기자가 역시 단독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지난 19일 공개한 국방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 자료입니다. 군은 레이더 차폐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풍력 발전 사업 중 5곳을 부동의 결정했지만 감사원은 군사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군의 권한이 없다며 시정 통보를 내렸습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보호구역 이외에 설치되는 시설물도 레이더 탐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레이더 탐지가 보장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상위법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에 관련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레이더 운영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도 군은 풍력 발전 사업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레이더의 작전 제한 여부를 판단할 영향성 검토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군은 이런 문제를 인식해 작년 10월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군사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군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을 지낸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는 모두 유 교수를 비판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석춘 교수가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강의 중이었습니다. 류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며 매춘은 오래된 산업이고 많은 국가가 매춘을 용인하고 있는데 일본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다라고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지금 매춘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판 것인가라며 살기 어려워서 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언이 알려지자 연세대 총학생회는 부적절한 발언을 규탄한다며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연세대의 류 교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아픈 역사와 상처를 난도질한 것이자 국민들의 눈과 귀를 더럽힌 망언입니다. 한국당도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에게 지탄받아 마땅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 교수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의 윤태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네. 오늘 너무 멋지게 하고 오셔서 앵커가 기가 죽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첫 소식부터 볼까요? 예, 조국에 침묵하는 청와대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러고 보니까 언제부턴가 청와대하고 여당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뭔가 기류가 달라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 행정관은 검찰 수사를 보고 미친 늑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여권에서는 피의 사실을 공표한다고 검찰을 압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는 조국 장관 부인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랬어요. 네. 이 총장 직인 파일은 사실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나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였는데 이게 네. 언론에 보도가 됐다면 당연히 여권에서 피의사실 공표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을 법한데.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류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조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메모만 청와대에 전달을 했는데 이마저도 이제 무시를 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그냥 임명 강행해 버리게 됩니다. 임명을 강행할 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조 장관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였는데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조 장관을 지키는 모양새였는데 최근 이제 한 지난주부터 조 장관 혐의가 굉장히 무거워서 현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정보가 검찰발로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용어로 치면은 손절해야 한다,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아마 청와대도 꽤 컸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고민들을 이제 청와대도 검찰 수사의 내용을 보고를 받고 그리고 깜짝 놀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검찰 수사 내용을 보고를 받아보니 야, 이게 상황이 심각하구나. 청와대가 더 이상 조국 장관을 보호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그럼 검찰 수사에 맡겨야겠구나.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걸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와 여권이 조용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아까 검찰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검찰은 특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검찰발 보고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 금융 베테랑 검사까지 투입을 하면서 검찰이 사모펀드 수사에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미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을 하고 예.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 역시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 입증도 굉장히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네.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는 걸 사실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만한 무슨 배경이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꼭 반드시 임명을 해야만 하는 예. 그런 피치 못한 또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었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속사정이 뭔지는 뭐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일 텐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을 볼까요? 고정불변 호남 30대 왜 이런 제목인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호남하고 사실 30대 여긴 요지부동인 것 같아요. 지지율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네, 그래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과 부정 평가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40%에 불과합니다. 많이 낮아졌죠. 그런데 호남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예. 이 수치가 바뀌게 됩니다. 자, 호남 지역은 좀 다르죠. 네, 지역별 긍정, 부정 평가인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광주, 전라, 저 지역은 호남 지역은 긍정 평가가 거의 7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같은 PK 정권인데 노무현 정부 때는 임기 중반에 호남 쪽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상황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를 비교하면 호남 지지율은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고 예. 노무현 정권 때는 지금 급락을 했던 것과는 좀 대조적입니다. 네. 자, 여기 이 이유는 인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요? 네. 예. 지금 현재 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호남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주요 부처의 요직에 많이 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에 더불어서 영광 출신인 이낙연 총리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지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자, 호남은 그렇고 40대는 부정평가가 아까 보셨지만 좀 늘었는데 네. 30대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30대가 유독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유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 이제 30대는 81년생 이후 출생자들, 그러니까 예. 학번으로 치면 공공학번 이후에 이제 학생들인데요. 이들은 이제 IMF와 금융위기,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들을 겪으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권에서 중요한 인생 시점을 다 겪습니다. 때문에 기득권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공격적인 진보가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태훈 기자였습니다. 네,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예상대로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씩 저렴한 이른바 로또 청약을 기다리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셋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본주택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30분을 기다려 들어가면 내부도 북새통입니다. 서울 강남의 이 재건축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분양가 산정 갈등으로 분양을 미루다 후분양까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상한제 시행 직전 결국 분양에 나섰습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6억 원가량 저렴합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의 또 다른 재건축 단지 조합들도 분양을 속속 결정했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에서 최소 10억 원까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 줄을 잇는 겁니다. 좋은 곳에 청약 기회가 있으면 계속 넣을 예정이고요. 당분간은 그 전세로 살면서 그동안 모았던 돈 사용해서 청약이 가능한 곳에 노리고 있습니다.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 불안 조짐도 보입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4% 올라 1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0.08% 상승하며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라서 신규 주택이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과거보다 높아지면서 다만 대출 규제가 여전해 일부 로또 청약은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사전에 정의해서 보듯 상식은 곧 판단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능력, 이게 바로 상식인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불붙인 편가르기로 네 편, 내 편의 집단 정서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용보다는 누구의 편의 문제냐, 이걸 먼저 따집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안 자신이 작가로 불리길 원했습니다. 상식을 대변하는 지식인의 영역에 머물길 바랬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조국 정국에서 그는 본질적 단면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또는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지난 인사청문회 때 여당에서도 놀랄 만한 발언이 있었죠.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장관은 법의 집행자라는 상식에 기초한 발언이었을 텐데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을 기소하자 김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워드밖에 못 다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반면 조국 장관의 잘못을 지적한 여당 정치인들은 내년 공천을 걱정할 처지가 됐습니다. 조국 사태로 가장 크게 훼손된 건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상식적 가치입니다. 데스노트로 떵떵거리던 정의당도 바로 이런 상식의 편에 서지 않았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죠. 3년 전 촛불은 콘크리트 같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한민국의 상식은 어떤 모습인가요? 진보의 상식과 보수의 상식이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에겐 너무 절실합니다. 당신의 상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상식,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태풍 타파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타파는 오늘 밤 10시 무렵 부산 앞 해상을 통과하겠고 내일 새벽 울릉도 독도 부근을 지나서 오후 6시쯤에 소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태풍 고비겠고요. 영동과 남부지방, 특히 부산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비는 영남 동해안에 200mm 이상, 영동과 영남에 최고 150mm, 호남과 제주에 최고 60mm가 전망됩니다. 이미 태풍 타파로 인해 부산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밤 사이에도 높은 파도와 불어난 하천물로 인한 침수,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해안가와 저지대 출입을 삼가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아침까지 전국에 강한 비와 바람으로 인해 차량 운행에도 지장이 있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평소보다 조금 이르게 나오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일요일 밤 뉴스7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